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예술문화명예진흥회 회장의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제가 9년 전 예총 사무총장직을 시작하면서 우리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해야 되는가. 기존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술인들에게 가장 목마름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해드렸습니다. 국가의 주요 무형문화재 제도는 전통을 중심으로 해서 138종목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확장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로는 우리 민간 영역에서의 수많은 이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어렵고 또 그 부분만이 문화예술계에서 또 절대적인 지위인 양 이런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도 있었고 해서 예술인들에게 역동적인 이런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많이 고민해서 무형문화재 제도하고 명장 제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고민을 한 부분이 이제 한국예술문화명의인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혹자들은 예술인들이면 다 명인인데 무슨 명인이 필요하냐고 또 민간예술단체에서 하는 그런 명인 제도가 얼마만큼 이제 신뢰를 주고 또 예술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이제 고양시킬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걱정들도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면서 벌써 이번에 제9회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 과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다 되는 거죠. 모든 제도가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 제공이 될 때 잘 되는 걸로 늘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정부 예산이나 정책이 지자체 장이든 뭐 중요한 어떤 정책의 전환이 오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없이 명멸되는 이런 많은 과거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협업의 가치를 좀 만들어서 자율 역량을 키우면서 우뚝 세워보자. 이것이 처음 출발 시점부터 계획이 됐던 겁니다. 이제 예총은 집행부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속적인 어떤 정책을 또는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걱정들도 있었고 등등 해서 제가 창업자나 다름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제도화도 더 견고히 하고 법적으로도 또 좀 잘 이렇게 정립해낼 수 있는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나마 제 삶에 있어서 이것도 소중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예술문화진흥회 약 무형문화재급의 약 한 400여 명 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앞장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숙제가 많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국예술문화명인의 의미와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도움도 주고 또 한 측면에서는 한 특정 분야의 최고라는 이런 인식도 있고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상당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민간단체가 지금 시작한 이 제도는 그러한 환경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제 작품력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또 명인 선생님이라 하면은 작품뿐만 아니고 그 분야의 이제 어떤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소양이라 할까, 인문학적인 사고라 할까, 예술인들이 치우쳐져 있는, 작품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에 이제 부족함을 채워가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저희는 과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명의는 5단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좋은 자원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하는 일입니다. 모든 단체나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함에 있어서 기록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인증이라 할까, 그 선정이라 할까 이런 과정을 위한 형식적인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한 예술인의 삶을 모든 흔적을 더듬어서 기록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전승해 가는 이런 일련의 이제 기록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명인 선생님들이 작품 중심으로 해오셨는데 그것이 문헌적으로 어떻게 전맥되어 있는가, 또 이론적인 체계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록의 범주에 포함해서 절름발이 예술인이 아니고 반듯한 균형감 있는 이 예술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기록을 중시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증입니다. 좋은 자원을 발굴해서 기록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판단되면 그 분을 한국예술문화명인으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 인증 과정은 4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엄격하니 이제 선발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째는 전승 과정입니다. 아카데미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부분을 이제 전승해 가는 과정인데, 현재 전국에 약 70여 개의 한국예술문화명인 아카데미가 있고, 그 아카데미는 최소한의 교육 환경 등등을 다 갖추었을 뿐만 아니고, 그 아카데미는 같은 날 같은 시에 입학생들을 모집하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사 관리를 종합적으로 한국예총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70여 개 아카데미에서 수련하고 있는 우리 수련생들은 무려 1000여 명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술 활동을 하더라도 유통 부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예술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존심 하나로 예술 활동 하신다고들 했지만, 그것은 이제 예술인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차원이었고, 현실적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4단계를 충실히 해오면서 아카데미를 열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협업의 어떤 문화도 만들고, 그래서 함께 또 유통을 촉진하는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5단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단계까지는 잘 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유통 촉진인데 그런 부분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명인들은 공동체적인 가치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인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의 조력 없이 자율 역량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 갑니다. 이것은 명인들의 행동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낮추고 우리를 높이는 일, 이것을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실현해가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가는 이 3가지 철학을 가지고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문화명인은 완성된 어떤 예술인으로서의 가치 추구를 하기보다는 부족함을 다듬고 다져가면서 공동체적인 가치 추구를 함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 또 외부의 조력, 가령 보조금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제도로 설계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전에 한국예총 사무총장으로 8년을 재직하셨는데요. 소위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을 마무리하시면서 꼭 이것만은 남기거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 8년 동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등잔불 같은 한국예총을 맡아서 큰 대가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 하도록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많은 주변 지인들 또 우리 예총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작할 때 2012년 3월 2일이 되겠습니다. 첫 출근을 하면서 뼈저리게 예총의 상황을 어려운 현상을 직관하게 되었고 그때 판단한 것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는 내가 끝날 때까지 넥타이를 맬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전임과 후임 간의 인계인수를 할까 또 이 단체의 지속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두 단절되었고 한마디로 폐허와 같았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의 그 예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직시하고 또 우리에게 간절함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지난 8년을 밤낮 공휴일 개념도 없이 직무에 충실하느라고 해왔습니다. 초기에 예총은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파산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의식이 없는 중환자실에 기약 없이 언제 목숨이 끊길 줄 모르는 기약 없는 환자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8년을 통해서 그 의식은 돌려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명치료를 잘해서 일반 병실로 이제 안내하고 그 다음에 재활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도 예총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잠시도 흐트러지지 않고 마무리하면서 예총 60년사에 전무후무한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약 700페이지의 자료를 3권의 책으로 1, 2, 3권으로 나누어서 후임 집행부에 인계인수를 했고 인수위원회가 우리 10개 회원단체 협회 이사장들로 구성됐었는데 그곳에서 4시간 동안의 설명을 통해서 예총의 자랑스러운 부분, 부끄러운 부분까지를 다 적나라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시작은 거창하지만 마무리를 소홀히 하는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열정과 주변의 많은 성원으로 이런 부끄러운 부분은 좀 극복하지 않았나. 제 이런 작은 몸짓이 향후에 예총이나 또는 중요 민간단체를 이끄는 실무 책임자나 지도자들에게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렇게 좀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예총이라는 이 거대 단체의 그 앞길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든지 이제 잘 마무리했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제 좀 해방은 되게 됐지만
후임자들이나 또 우리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환으로 우리 명인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더 확장해 나갈까 합니다. 또 한편으론 우리 예술문화 정책이 현재 정책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부 국가 보조금에 의존해서 나누어주는 식으로, 보조금을 나눠주는 식으로 이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갈수록 관치화에 예속되고 있고 자율 역량은 점점 그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는 창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들여지고 정형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정책 체계를 시장 중심으로 이제 전환해 가는 이런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부의 대안을 제시하고 또 많은 예술문화 정책을 생산하거나 담당하는 분들과 활발한 토론, 대안 이런 것을 함께하는 노력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예총이라는 이 어려운 단체를 맡아서 그래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 얼음장 밑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새싹을 만드는 일,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꽂혀서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더 홀가분한 입장으로 이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에 그 민간 예술 단체들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중대 위기입니다. 어허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깊은 수렁으로 아주 깊은 물속으로 빠져든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활동 방법은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단절됐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공연장, 거대한 문화예술 활동의 기획, 그 기획을 통한 예산의 집행, 보조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우리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술시장은 애초부터 자율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관치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와서 기존의 그 예술시장의 질서, 방법 이것은 다 파괴되고 단절됐습니다. 한마디로 대안 없이 시장이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더러의 정책 위반자들, 학자들이 코로나 이후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지금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고 하는 데는 정부의 여력이 역량이 지금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신문을 2개의 신문을 보는데 2개의 신문의 어느 지면을 보든지 간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예술인들, 문화예술 이 시장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러 눈에 띄는 것은 매우 관념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엄격합니다. 그리고 아주 냉철합니다. 이제 기존에 해왔던 이 붕괴된 예술시장에 대해서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술인들에게는 가장 낯설고 서투른 것이 이 온라인 세상입니다. 전부들 나이들은 드셨고 또 이런 훈련이 안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판매하는 것이 이 예술인들의 유통 중심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세상은 참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낯설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이유를 댈 수 없을 만큼 한순간 훅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장은 갔고 이제 온라인 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 언택트라 할까? 그다음에 온라인 이런 그 시장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상을 바꾸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K아트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창의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예술인들이 스스로 발벗고 이런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부도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대안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서 성공 사례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빨리빨리 모으고 모색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비용도 쓰고 우리의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발상을 180% 바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새로움을 빨리 모색을 해서 정리해가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한 속에서 우리 예술인들은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남는데 또 새로운 창조적인 시장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기존의 발상을 180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된다. 그 다음에 기존의 시장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기존의 작품 활동, 즉 창작이나 전시나 판매 등의 이 방법은 지금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미래를 다시 이제 그리고 그 미래 방향으로 우리가 자원을 투입하고 나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제시 방안은 이제 좀 거시적인 겁니다. 미시적으로 당장 닥친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보조금 사업의 어떤 규정이나 그 보조금 사업을 정산하는 이 나라 도움 시스템 이런 것이 매우 나름대로 정교하게 돼 있고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빨리 변화를 줘서 완화시키고 해서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이 아주 급빈적인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도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앞서 말한 이런 노력을 빨리빨리 하면서 예산을 정책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줘야 이 기회에 예술인들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이제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